자, 유체학의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설명이라든가 이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 텍스트북이라든가 참고서적에 나와 있는 순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 유체 개념이라든가 유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자연계에 보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유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그 연속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해야 되고, 유체가 그 연속체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 특히 이제 역학관련의 그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물리학 분야에서 항상 그 초반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짜증을 많이 느끼시는 차원하고 단위 분야. 이 차원하고 단위 분야는 뭐 특별하게 이걸 특별히 공부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리량, 예를 들면 점성 또는 압력, 그다음에 응력,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명쾌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강은 여기서 요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후에도 이제 속도장부터 그다음에 유체 연력학적 성질, 그리고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유체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인 점성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유체역학의 그 서론 부분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체역학의 정의입니다. 정지에 있든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유체의 거동, 또는 유체와 유체의 경계, 또는 유체와 고체의 경계, 특히 말씀드린 그 고체 표면에 그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 되어 있고, 특히 그 상호작용은 힘으로 또는 운동으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유체과 응용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연 분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일기예보 되죠.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 전문가가 되겠지만 등압선이라든가 아니면 풍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조건까지 예측하는 그런 분야가 되고, 그다음에 산업계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죠. 보면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발전 시스템인 발전기종 터빈이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 그다음에 이거는 화학 공정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는 이제 보통 산업계에서 플랜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런 대관 관계 내에서의 그 유체 유동 거동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게 되면 이제 수송 분야가 있죠. 주로 이제 항공기라든가 아니면 우주 과학 분야의 발사체. 물론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라 입자들이 없기 때문에 유체과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 지구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유체과학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송 분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하나 주의해줄 점이 있는데, 이 발사체 부분에 그 연소 부분이 있어요. 연소 부분은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유체과학하고 그다음에 화학 반응, 이게 두 개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유체학 분야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전제품들,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한 가전회사에서 만든 선풍기, 굉장히 특이한 선풍기죠. 이건 유체의 점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활용한 제품인데 아주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새롭게 창출된 분야는 아니고 이 항공기에서 쓰고 있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탁기라든가 또는 진공 청소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체학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물론 이제 메디칼, 그다음에 메디칼 분야에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분야는 한 거진 한 3, 40년 동안 계속 발달해 왔던 분야가 되겠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 수영하는 사람들 보는데 수영복에 하면 돌기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유체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활용하는 유체학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체들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는, 유체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체다 아니다라고 많이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로 이제 해보죠. 우리가 그 물질의 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고체가 있고 고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체가 있고 유체 중에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고 또 이제 그 뭐 한 최근 한 2, 30년간 발달한 플라즈마 분야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뭉뚱그려서 그 유체는 한 이 부분을 유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액체하고 기체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 기체 중에서도 기체와 플라즈마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체학과 그 분야로 모든 부분이 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유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액체하고 기체 부분이 되겠죠. 이 상식적으로는 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플라즈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간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의 플라즈마는 이 핵은 핵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그냥 뭉쳐 있는 이런 구조를 이루지 않고 원자의 구조를 이루지 않고 핵은 핵대로 원자는 핵대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아니면 보통 개념으로는 그냥 그 전자 하나가 따라서 나와서 이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플라즈마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힘에 작용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저 유체 역학 개념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체, 액체 부분을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되겠습니다. 이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고체하고 액체의 큰 차이점은 고체는 이런 격자 모양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는 마찬가지로 고체와 같이 응집력은 강하지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지 않고 가장 큰 특이점은 회전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회전운동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돌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굉장히 자유롭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병진운동, 상대적인 병진운동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기체는 좀 더 자유롭게 그런 그 액체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그 응집력은 액체보다 더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질 상으로서 그냥 개념적으로 어렴풋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고 또 이제 기체와 액체의 차이점은 크게는 이제 그 자유표면입니다. 중력이 존재하면 중력의 영향이 있으면 그 액체는 이런 자유표면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응집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자유표면들을 구성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니까 다 벗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밀폐 공간이라고 그러면 이런 밀폐 공간이라고 그러면 기체는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고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이런 밀폐 공간에서 기체 같은 경우는 다 충분히 골고루 퍼져나가 있는 그래서 서로 최적의 정의가 달라지게 돼 있죠. 최적이 액체의 최적하고 기체의 최적은 이런 용기의 최적화가 맞게 돼 있고 액체는 자유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전체 용기의 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그런 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의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액체하고 기체하고 또는 고체를 구분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유체 역학에서 중요한 건 유체뿐만 아니고 역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역학은 뭐냐? 결국 힘이죠. 그 힘을 일단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의 정의에서 그 유체하고 고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는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재료학에서 많이 나오는 걸 거예요. 재료학에서. 응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저희 그냥 재료학에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 그냥 많이들 외우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림의 설명을 드리면 요 면적에 이런 F라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는 거죠. 이 면적의 수직인 방향, 수직인 능력하고 그다음에 탄젠셜 또는 이제 평행한 표면의 평행한 방향 힘 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 면이 하나 있어요. 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밀게 불겠습니다. 불면 이 면에 제가 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단면을 보게 되면 공기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이 또 빨아당기든지.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 또 힘이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 면에 제가 손을 밀겠습니다. 손을 밀죠. 이건 제 힘으로. 이거 이제 전단 방향이라고 그러죠. 탄젠셜을 해가지고 접선 방향에 힘이 되는 거고, 이건 수직 방향에 힘이 되는 거고. 단지 응력은 뭐냐면 이 힘들을 우리가 면적을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단순하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 면에 적용하는 수직의 힘, 그다음에 평행의 힘으로 나눠서 그걸 면적으로 나누는 게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 유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응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전단 응력에 의해서 고체는 변형이 가고 전단 응력이라든가 또는 힘이 가해진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원복을 한다는 게 이제 고체의 특성이고, 유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게.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유체는요. 힘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체가 있는데 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갈 거예요. 요 한 부분을 잘라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잘라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힘의 균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 자른 면은 여기 이제 압력이 가해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Y 부분이죠. 응력, 수직 응력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수학적 표현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그다음 이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쪽은 표면이에요. 이쪽은 이제 공중의 표면이기 때문에 응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거죠. 여기 이쪽 방향 우리가 X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여기 0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시그마 Y 될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잘라진 부분 이면의 응력은 어떻게 될 건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재료학에서 우리가 모아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아 서클은 이제 이런 면에 응력이 주어지고 여기 응력이 주어졌을 때 다른 절개면의 응력이 어떤지 표현할 건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재료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개념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인용을 한 겁니다. 모아 서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고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그 응력이 수직 응력과 그 전단 응력이 그 각도에서 변하는 거죠. 변하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힘, 이런 응력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단면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에 담겨 있는 유체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똑같이 구체하고 마찬가지로 잘라보면 이면에 작용하는 응력들은 여기는 압력이 가해지겠죠. 이쪽은 압력이 가해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 벽면에 대응하는 상대력 때문에 역시 압력이 마찬가지로 가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 수식들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에는 계산이 될 거고 한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탄젠셜 방향 전달 능력은 항상 0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거상에서 보게 되면 항상 일정한 점 마이너스 P라는 거 시그마가 어느 각도에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면에 우리가 잘라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달 능력이 유체의 어느 구석을 어느 면을 봐도 전달 능력이 0이 된다는 거. 유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정적인 유체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힘을 가해도 전달 능력이 0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은 아마 재료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위키피디아 참고를 하시면 이런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유체학 책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물론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만 그렇게 큰 유용성은 사실은 현재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달 능력에 대응하는 유체의 거동이 거진 없다. 저항력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가장 기억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고체하고 유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서 고체하고 유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힘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유체를 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체 역학을 공부하는데 아까 원래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적분이라든가 미분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타당성이라든가 정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체가 하나의 연속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연속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좀 해보죠.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유체 속에 아주 작은 볼륨, 작은 체적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저게 이제 형상이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각각 요 거리가 한 1미크론 정도 되는 거. 10-6승미터죠? 10-6승미터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최적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최적을 표시할 때 이런 최적을 표시하는데 10-18승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10-9승 밀리미터 세제곱 정도 되죠. 하여튼 이렇게 아주 작은 가상적인 최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변이 1마이크론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보통 몇 개의 물분 액체라든가 기체의 변자가 들어갈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나 분자의 단위를 표시할 때는 옹스트럼이라는 단위만 쓰죠. 10-10승 미터 정도 되니까 보통 이쪽 한 면에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의 원자가 쌓일 거예요. 10,000개 정도. 분자로 생각을 하면 한 100개 정도 분자가 있겠죠. 100개 정도의 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면에 있으니까 따지게 되면 이 체적면에 보면 세제곱이니까 10의 12승부터 12, 6승 정도의 분자라든가 원자가 있겠죠. 이런 경우 가정을 하면
요 내부의 최적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상태량 또는 물질에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량들, 뭐 밀도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점성이라든가, 이거를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연속체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서 이 최적의 평균적인 물리량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게 연속체 역학이고요. 이 그림 보시면 보통 이제 아까 이 최적의 사이즈에 따라서 몰성치들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을 더 작게 되면 그 분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변동량들이 생길 수 있고 측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더 커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값이 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속체 역학 부분들, 아주 미소질량들, 최적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평균적인, 이 최적의 평균적인 물리량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물리량들의 변화가 이 최적이 여기 있던 아니면 살짝 떨어졌을 때 변화가 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변화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물리량은 하나의 점에서, 우리가 이 최적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점에서의 값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점에서의 값들이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이런 물리적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미분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적분관계식, 미분관계식을 뭐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게 크게 물리적으로 또는 현상적으로 물리법칙에 크게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벗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극히 드물고, 뭐 없다는 건 아니고 극히 드물 거죠. 이 연속체 가정이 벗어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기법들이 유체 해석에, 유체역학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속체를 가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 아주 극한적으로 작은 볼륨을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18 정도의 미터 세제곱 정도. 이게 이제 아까 다시 다른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9승 밀리미터 세제곱 정도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그만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연속체의 개념은 요 최적의 충분한 양의 분자라든가 원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들이 밀도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연속체의 가장 개념이고요. 자, 이 첫 번째 평균적인 물리량의 정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은 힘든데, 변화가 연속적이다. 변화가 연속적이다. 즉 여기에 있는 요 최적에 있는 물리량, 분자들이 또는 원자들이 나타내는 물리량하고 그 옆에 최적에 나와 있는 물리량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변화 연속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거는 평균적인 물리량 때문에 이거는 최적이 원체 작고, 그 안에 그 최적 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개개인의 분자 또는 이제 원자의 각자의 질량이라든가 그건 계산을 못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이 최적의 평균적인 질량 계산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포인트 값이고, 점값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고, 변화 연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속체
그래서 이 두 개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분 관계 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들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하에 저희들이 모든 유체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무체라든가 대부분의 유체 현상에서 이 가정을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거는 아주 극한의 경우, 아주 작은 경우,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생각하고 아니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이 아주 작은 경우, 아니면 극한 조건, 우리 그 대기권이라든가 그 지구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성층권을 지나서 저 우주권에 갔을 때 그때 비행체들의 비록 희박하지만 공기는 존재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해석할 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에 차원과 단위입니다. 차원은 그 물리적 변수를 하기 측정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리적 변수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무게를 표시하려고 그러면 질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무게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그 다음에 시간, 온도.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전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단 측정을 떠나가지고 어떤 상태량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리적 측정 기반이 되는 거고요. 단위는 질량을 얼마나 큰 사이즈냐, 요만한 거냐, 그거는 크기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초 차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직관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물리적 현상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 저거는 길이가 얼마나 되겠다. 길이가 이제 직관적인 차원이 되는 거 얼마나 되겠다라는 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 차원 중에 보게 되면 여기 설명드린 길이라든가 질량, 시간, 온도, 전류도 있겠지만은 아직 이 전류는 이 범위에 벗어나니까 유체각 범위에 벗어나니까 필요한 것은 이 4개 정도 기초 차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 차원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리량들의 차원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죠. 유도 차원들이. 길이 차원에서 유도가 되는 면적이든가 최적, 속도 또는 이제 시간 차원과 같이 부족된 가속도라든가 음력, 밀도, 점성, 그다음에 이거 비열비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많이 배우는 물리에 많이 나오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줄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차원과 단위만큼은 구분을 해주자라는 게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이건 언어학이나 마찬가지고 물리학도 마찬가지, 기초과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 구분이 돼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량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표현식들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같은 차원을 갖고 있는 물리량은 같은 차원을 갖고 있는 물리량과 동등한 차원 동일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단위로 구성하는 차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 기억하지 않아도 테이블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변환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예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 차원과 단위 중에 유체학을 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아래를 이렇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게. 아까 그랬죠. 유체학은 힘의 관계, 상호 관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부터 먼저 우리 정리를 해보면 힘의 단위는 뭘로 나타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뉴턴의 법칙이죠.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죠. 그럼 우리가 차원으로 볼까요? 차원으로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차원은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대괄호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중괄호를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현할 때. 자, 힘의 차원은 질량 차원에다가 가속도 차원을 곱한 거겠죠. 우리가 물리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질량 차원은 m으로 표현되고 가속도 차원은 속도 거리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힘의 차원은 그 질량 차원에다가 그다음에 거리 차원에 시간의 차원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쓰는 이제 국제 그 여러 가지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단위를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단위로 생각을 해보죠. 힘의 단위. 자, 힘의 단위. 자, 매스, 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거리의 단위, 미터, 시간 단위, 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그 국제 그 표준 단위에서 뉴턴이라고 그래요. 뉴턴.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희한하게 아직까지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파운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파운드. 그 단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영국 중력 단위라고 그래가지고 브리티시 그래비티 단위라 가지고 이 단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19세기부터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유체학적인 학문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물리량들 측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SI 단위, 그러니까 스탠다드 단위가 SI 유니트가 표준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유럽에 쓰던 단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영국의 중력 단위계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고, SI 단위에 대해서 변화는 이 작업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국제적으로는 SI 단위를 많이 쓰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이제 오래된 분야들이 많죠. 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이 아주 19세기부터 발달했던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비즈 유닛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아까 힘을 봤지만 힘을 하나 보죠. 이 힘에서는 브리티시에서 파운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파운드 단위는 전장을 잠깐 볼까요? 전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질량 단위, 질량 차원을 보게 되면
SI 유니트에서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있고, 그 영국 중요 단위에서는 슬러그램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 변화량이 약 1슬러그가 14.5939kg이니까 파운드 단위에서는 질량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보게 되면 파운드 차원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힘이기 때문에 MLT-2승이 되겠죠. 이걸 이제 그 영국 중력 단위로 영국 중력 단위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슬러그 이게 이제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트,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파운드 단위는 그래서 슬러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피트, 그 다음에 시간의 마이너스 2승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힘의 단위였고, 우리가 이제 그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량과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단위가 하나 있죠. 중량. 중량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중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구가 있으면 질량이 M인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되겠죠. 힘. 그러면 마찬가지로 뉴턴 법칙 마찬가지예요. 중량을 우리가 이제 웨이트의 그 앞자인 W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중량을 표현하는데, W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마찬가지로 질량에다가 가속도 G를 쓰죠. 그럼 간단하게 이제 보게 되면 1kg, 만약에 이게 1kg이다. 1kg짜리 물량이에요. 1kg짜리 질량이고,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돼? 이건 상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G는 9.807m/s 제곱 마찬가지로 9.807 kg/m/s 시간의 제곱에 비해 반비례고, 이 단위가 아까 힘의 단위에서 같다 그랬죠. 뉴턴이라는 단위라고. 그러니까 황진 뉴턴하고 같다라는 게 중력 단위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힘과 관련돼가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응력이 있죠. 응력. 그 다음에 압력. 이거는 그 정의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은 단위 면적 똑같은 단위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요게 뉴턴이고, 다시 이걸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킬로그램 요거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응력의 차원은 응력이나 압력의 차원은 질량, 길이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시간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힘에 대해서 차원을 생각하라고 차원과 단위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힘에 유발되는 게 뭐였죠? 아까 중량이 마찬가지였죠. 같은 차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했죠? 응력 또는 압력. 이거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중량은 중력 가속도에
질량을 곱한 거가 되겠고. 자, 그러면 힘에 유발되는, 힘에 또 유전되는 게 또 뭐가 있죠? 일이 있죠, 일. 이건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가 되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일의 차원과 그 열, 일과 열은 또 마찬가지 차원을 갖고 있어요. 자, 차원을 볼까요? 자, 우리 워크라고 보는데 차원을 보면 어떤 차원을 가져요? 힘하고 거리 차원을 갖죠. 거리 차원을 갖지. 그러면 이건 뭐였지? 힘은 T제곱. 거리가 이 차원이 힘의 차원이 T의 마이너스 2승이었으니까 이런 차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차원을 봤으니까 1의 차원을 봤으니까 우리가 단위를 볼까요? 단위. 주울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SI 유니트인데 우리가 편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1주울은 힘 1뉴턴 뉴턴에다 거리 1m 1kg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요게 이제 힘의 일의 차원이 되겠죠. 일의 차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차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작은 단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르그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것도 일의 단위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이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까지는 봤거든. 힘에 의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차원들이 물리량대 단위하고 차원하고 단위를 봤어. 1까지 봤어요. 그 1과 동일한 게 열. 시죠? 차원과 단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차원은 2하고 마찬가지예요. 같다. 2라고 에너지니까 일도 에너지고 열도 에너지고, 그래서 차원은 열이나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위만은 다른 단위를 쓰고 있어요. 단위만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칼로리 아니면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라고 그래가지고 BTU 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1은 뭐죠? 주울이죠. 이게 4.1868 주울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우리 1칼로리의 정의예요. 1BTU는 역시 마찬가지로 1파운드 물을 1도 F 파렌하이트라고 그러는데 유럽 단위기에 1도 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내지는 열이 되겠죠. 이거는 뭐 1055.1주울인데 역시 단위를 환산하다 보면 이 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들은 힘에서 중량 단위, 마찬가지로 차원은 힘과 같죠. 차원은 힘과 같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눈 응력 또는 압력. 이건 이제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또 힘에서 일 마찬가지로 힘 곱하기 거리. 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열.
마찬가지 차원은 1과 마찬가지 차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힘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물리량들의 차원과 단위를 공부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 쓰는 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을 변화시키거나 차원을 분석하고 차원을 확인할 때 쓰는 그런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해도 될 겁니다. 연습을 해보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물체가 지구편 중력에 이거 뭐죠? 피트 퍼 세컨. 이거는 그 브리티시 그래비티 유니트죠. 그 1000파운드예요. 그럼 질량은 몇 킬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물체가 있는데 중력이 중량이 무게 또는 중량이 되겠죠. 이게 1000파운드예요. 자, 그럼 1000파운드는 뭐지? 무게는 mg라고 그랬죠? 자, 몇 슬러그 브리티시 유니트에서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32.174 피트 퍼 세컨드 제곱 되죠?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 이게 m이라고 그러죠. m은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31.08 슬러그. 이거는 슬러그는 우리가 이제 슬러그를 차원을 단위를 이제 SI 유니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SI 유니트로 바꿔준다 그러면 14.593인가? 슬러그는 13.55939 슬러그 아니다 08 슬러그 곱하기 변환 팩터는 4.5939 킬로그램 슬러그. 그러니까 1슬러그가 14.593%라는 킬로그램이에요. 그게 454 킬로그램. 자, 이게 밀도예요. 이게 질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질량 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달로 가면 454 kg짜리 질량이 중력이 얼마일까? 마찬가지죠. 중량이 물의 그 달에서는 454 kg. 네. 중력 가속도가 다른 1.62m/s 제곱. 되죠? 그러면 735 뉴턴 정도 되는 거죠. 자, 참 달에서의 무게까지 구했어요. 735 뉴턴까지. 그럼 세 번째 문제. (400파운드) 힘이 가해질 때 동일한 물체예요, 이게. 질량이 31.08 슬로우죠. m이. 그 다음에 힘이 가해져. 힘이. 이게 400파운드가.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 마찬가지로 뉴턴 법칙을 그대로 쓰면 돼요. 네?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눌 때 우리가 차원들을 다 같이 한번 써보죠. 400 슬러그 피트 퍼 세크 제곱이 힘의 단위고 질량은 31.08 슬러그. 슬러그 없어질 거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2.87 퍼 세크 제곱. 피트는 0.3048 미터니까 3.92 미터 퍼 세크 제곱.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은 책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계산이 가능하고 변환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냥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변환할 때 잊지 말 것은 꼭 차원을 같이 활용을 하라는 거. 차원을 같이 활용하는. 그래야 차원이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틀렸는지 옳게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숫자는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자신이 차원이 변화되는 것들,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세요. 예. 자,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그 영국 중력 단위계 브리티시 그래비티 유닛을 아직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그 19세기부터 발달돼 있던 여러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뭐 점성계수가 돼가지고 포화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점성계수 일단 이게 자 여기서 뭐 점성계수 이제 생각을 해요. 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1포화스. 그런데 그게 우리가 CGS 단위계로 보면 1g 센치 세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서 지금 당장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유체가 좀 더 공부하면서 이 동점성계수가 뭔지를 정의를 하고 그럴 텐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서 1 스톡 은 1 센치 제곱의 S다 라고 우리들이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도 심볼에서는 동점수 계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실험적으로 해보면 0.01 포화스, 또 다음에 0.01 스톡스라고 이제 그 측정이 되는데, 이걸 SI 단위계로 나타난가 또는 이제 영국 중력 단위계로 표현을 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그 뮤를, 그러니까 점성 개수를 포화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그 킬로그램 미터 S로 나타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뮤가 얼마였어요? 0.01 포화수였어. 그거는 0.01 그램 센티미터 세크예요. 이거는 그냥 킬로그램하고 미터로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1 10-3승 킬로그램 10의 마이너스 제곱미터 S니까 이거는 0.00 공 하나 더 붙어가지고 1kg 미터 세크. 그거 표현이 가능하죠. 이건 뭐 아주 단순한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동점성 개수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브리티시 유니트를 한번 해볼까요? 중력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요 단위를 슬러거 질량 단위죠. 질량 단위에 피트 제곱으로 나타나. 자, 그러면 아까 20도 심볼에서는 0.01 포화스. 이게 0.001 kg
미터 퍼 체크돼 있죠? 요걸 다시 이제 킬로그램을 슬로그로 바꿔주고 미터를 피트로 바꿔주면 되죠. 0.001에다가 1kg이면 몇 슬러그죠? 14.5939 kg 퍼 슬러그에 1kg,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미터는 자, 다시 미터는 0.3048 미터 피트 시간 그렇게 되면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대로 사라지고 슬러그가 나올 거고 공이 4개네. 굉장히 작은 숫자네. 슬러그 비트 세컨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아직까지 포화수라든가 스톡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단위를 쓰는 이유가 숫자들이 원체 작으니까 우리가 그 SI 유니트에 그 킬로그램 단위를 쓰는 것보다 또는 그 다음에 브리티시 유니트에 슬러그 단어를 쓰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단위 숫자 뭐 0.01이라든가 0.1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수라든가 스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다음번 예제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정식의 그 여러 가지 항들, 방정식이 있으면 항들의 차원이 또는 단위들이 차원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그 기준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그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죠. 베르니 방정식이에요. 이게 정합, 전체 그 전합이고 그다음에 정합, 동합에다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자, 이건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차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차원은 대괄호로 한다고 그랬죠. P0는 차원을 볼까요? 자, 이 부분은 그 P0는 정치 압력. 압력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보면 한 명 나왔죠? 이 마찬가지고 P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합이라고 우리가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동합 부분은 매스 예? 요게 밀도죠. 그 다음에 속도 이게 속도고 요거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같죠? 그 다음에 그 위치 에너지 부분을 볼까요? 로 밀도 앞에 밀도는 요 위에 밀도가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가속도 단위니까 그 다음에 H는 Z구나. 이게 Z였구나. Z는 거리니까 높이니까 L 어떻게 돼? 역시 마찬가지로 M, L,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항 전체, 정치합, 정합, 그 다음에 동합,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까지 다 합쳐보면 모든 게 다 동일하죠. 차원들이. 이게 차원의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내지는 균일성. 어디서? 이러한 그 수학적 표현식에서. 수학적 표현식에서는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편식에서는 이런 그 차원의 균일성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우리는 차원을 봤어요. 그 다음에 단위를 한번 보죠. 자, SI 유니트에서 단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차원을 봤고, 단위를 보죠. Z. 자, B번에 SI 유니트에서의 단위. P 또는 P0는 압력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돼? 킬로그램에 미터에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킬로그램 미터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로 V제곱. 이것도 한번 보죠. 맨 처음 밀도 킬로그램 미터 3승 될 거고, 속도는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마이너스 1에 마찬가지. 그 다음 위치에는 볼까요? 위치학 Z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니까 거리니까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자, 1번에서는 차원이었어요. 우리가 차원으로 봤어. 차원으로 봤고, 여기서는 단위로 봤어. 물론 당연히 맞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차원의 동차성은 모든 수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의 차원들이 다 통일해야 된다는 게 돼 있고, 요건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그 차원의 해석 부분에서 아마 다시 한번 우리 고려를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전장의 예제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전장의 예제. 이 차원이 같더라도, 차원이 동일하더라도 단위계에서는 SI 유니트라든가 영국 영국 중력 단위계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는 거는 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는데, 이 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그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 거, 단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례로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미국 나사에서 쏜 나사하고 유럽 하고 같이 협약해서 쏜 미사일 인공위성 하나가 우주에 날아가다가 그대로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미터 단위하고 퀴트 단위를 변환을 못해서 누가 누락을 시켜가지고 거리 계산을 잘못하고 속도 계산을 잘못해서 궤적을 우리가 미싱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도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도면들을 옛날 도면들, 특히 요새는 이제 3D CAD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발달돼가지고 도면은 이제 컴퓨터 많이 그렇지만 아주 옛날 도면들이 있어요. 옛날 도면들을 우리가 CAD화 할 때 이런 변환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번 강의에서는 차원하고 단위까지 계산해봤고,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유체과학 쪽에서 필요한 유체 성질, 유체 성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유체과학을 배우기 위해서 핵심적인 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강의도 했지만 연력학적 부분들이 있어요. 복잡한 부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물리량을 다른 물리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본적 물리량, 그런 부분들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물리량들이 유동 조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